우리나라와 임대주택 여건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 기간이 2년이니까 비교를 했을 때 거주 기간에 있어 차이가 꽤 큰 편인데요. 어찌 보면 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삿짐을 싸고 또 살 곳을 또 찾아다니는 것이 누군가에겐 낯선 풍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하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로 분석됩니다. 당장 세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협의가 불충분했다, 부작용이 많다,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진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 변호사님이 거의 다 지금 도착을 했다고 네. 하십니다. 예,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5월 이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를 보니까 전국 자가 점유율이 이 57%, 또 수도권만 따져봐도 49%에 육박하더라고요. 이 말은즉슨 우리 국민의 절반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교수님, 나머지 절반은 전부 이 전월세 수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가볍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좀 독특한 게 저희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전세 놓고 또 전세 사는 또 분리가구 하는 또 독특한 형태가 수도권에서 한 10% 정도 되니까 예. 뭐 가볍게 보면 그냥 반 정도 전월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이 수치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이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또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는 이런 주거 사다리 공식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공식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진 것 같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죠. 강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침 오셨네요. 예. 아무래도 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전세값이나 집값의 오름폭은 아무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주거 사다리가 좀 요즘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지금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일단 집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그 불안 심리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표도 좀 있습니다. 한 집에서 거주한 기간을 이 평균으로 매겨본 지표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10.7년으로 꽤 깁니다. 반면 월세나 전세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3년에서 4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교수님, 지금 화면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점 때문에 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꾸준히 지적이 좀 되오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좀 전세 제도라는 독특한 임대계약 제도를 갖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거 이동이 빈번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화된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는 게 사실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이 임대하는 그런 임대 사업, 전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뭐 삶의 사이클이 있어서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글쎄요, 뭐 해외하고 비교하면 사실 주거 이동률이 연간 따지면 한 15%?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 남짓하니까 낮은 편은 아니죠. 주거 안정성 측면이 좀 구조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를 이 소득과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을 빌려줘서 소득을 얻는 분들, 또 그 집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하는 분들, 이 두 분 간의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집을 임대를 놓은 사람은 매달 그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또 반대는 또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전월세 중에서 뭐 보증금이 뭐 10몇 억짜리들도 있어요. 요즘은 전세 중에서는. 그리고 또 다주택자도 또 세를 또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뭐 임대인이 경제적 강자고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면도 사실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요즘의 지금 주거 여건을 좀 반영한 설명인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차인, 우리가 생각하는 임차인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임차인이냐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정말 뭐 10억, 20억씩 전세를 얻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야 될 계층은 사실은 아니죠. 예. 근데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뭐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월세 가구들이 사실은 더 대상인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고소득의 고자산을 갖고 있는 전세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그게 뭐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자산을 다가구 주택 짓거나 구매를 해서 월세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듯이 그걸 뭐 어떤 부의 어떤 양쪽의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는 거는 뭐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시장을 이렇게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한 면만 봐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땜빵형 정책을 펴는 거는 좀 내재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 뭐 자가 보유자는 뭐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뭐 강자고 뭐 세 사시는 분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뭐 약자다 이런 프레임에서 좀 바라보는 거는 옳지 않다는 수차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뭐 이런 이유들이 배경이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의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값을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큰 틀이 자리 잡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임대료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목표 역시 뚜렷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여쭙겠는데요.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과 좀 더불어서 정부와 또 여당이 바라는 기대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뭐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논의되는 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2년 계약인데 거기에 그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에 갱신 청구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을 추가를 하게 되면 4년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전셋값 급등해서 쫓겨나는 가구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가구들로 하여금 4년이라는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해 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또 뭐 다른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런 주거 안정성에 대한 어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가 되죠. 예, 교수님.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시장의 반응들의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건 분명한 게 아닙니까? 글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갑겠죠. 근데 이 삶을 살다 보면 뭐 고등학교 학생이 자녀로 있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데로 옮겨가야 되고 뭐 직장이 바뀌면 또 자기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주거 이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구가 뭐 필요 이상으로 한 집에 오래 머무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대차와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을 때 항상 생기는 문제가 누가 잃고 누가 얻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거주를 오래 할 수 있는 가구이거나 임대료를 싸게 내는 가구의 경우에는 안 떠나려고 그러죠.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그 집에 사회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바람직한 가구가 못 들어간다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살고 있는 지금 가구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도 뭐 같은 내용을 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제도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모든 제도라는 게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 좋은 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또 그 이면에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 지방에 뭐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에 잠시 이제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이럴 경우에 본인의 집을 그 전세를 놓고 가거든요. 저도 이제 유학 갈 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유학을 마치거나 지방 발령을 마치고 한 2년 있다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임차인의 갱신권을 행사할 4년, 최소한 4년을 만약에 자기 집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본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또 어디 가서 또 전세를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떠한 계속적인 어떠한
도미노 현상 같은 게 또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그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옳으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업이고 또 거기에 권리금도 투자되고 또 인테리어도 또 막 억대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호를 해줘야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뭐 빈몸으로 들어갔다 빈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긴 기간을 보장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시장의 어떤 그 왜곡화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그 불편함과 또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전혀 그 생각하지 않고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지적들이 바로 이 계약 전부터 전셋값 자체를 크게 높이지 않겠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선례를 보면 알아요. 1990년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주택임대차법이 그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1990년부터 이제 2년으로 이제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때도 이제 임차인의 어떠한 보호를 위한다는 어떠한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전셋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 전부터요.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뭐 20몇 % 올랐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또 16% 이상 또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4년 이상 이거를 자기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경제적 리스크를 현실화해 갖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뭐 어음 할인하듯이 미리 그걸 땡겨 갖고 그걸 전셋값에 분명히 반영을 할 겁니다. 그 경우에 과연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고 표방을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민은 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아울러서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월세로 또 전환하거나 사골세로 전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말 서민들은 전세도 못 들어가고 매달 자기 월급에서 수백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또 기한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주거 안정 이외에 뭐 임대료 인상,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좀 다른 길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전세를 4년 계약으로 진행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이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단일한 갱신권 청구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얽혀져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지나고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전세 노타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각오들이 있으면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서 오른 전셋값에 대한 어떤 수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분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적인 틀이 없으면 분쟁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계속 관련된 소송이나 뭐 이런 것이 수없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 또 뭐 전월세 신고제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임대소득세 과세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단순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들의 결합이라는 게 결국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죠. 단순히 계약을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주거 안정만 시키는 그 문제만이 아닌 다른 거기서 부분이 많이 얽혀 끝나면 있다는. 좋겠지만 그게 끝나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이제 사실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걸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분쟁 소송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임대료 규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됐던 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고 우리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 뭐 공급이 축소하고 주거 임차인으로서의 주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내가 자가로 살 거냐 임차가로 살 거냐 이건 상대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임차가로 사는 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자가가로 옮겨가려고 그럴 거고 그럼 자가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 사실 자가주택의 대상이 되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주택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알겠습니다. 전세로 살 거냐, 매매를 해서 집주인이 될 거냐, 선택의 문제가 좀 도래하면은 분명히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물론 이 당장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전셋집의 경우 2년을 거주해도 그대로 연장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변호사님, 이 분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게 그 제도라는 거는 그렇게 뭐 당장 1, 2년만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만약에 실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전월세 상한제도까지 둔다면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매매가 상한제까지 또 둬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감기 환자한테 감기약을 하나를 줘서 안 나오면 두 알을 주면 되고 두 알 줘서 안 나오면 세 알을 주면 되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감기약을 더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간이 상하고 폐가 상하고 뭐 이렇게 다른 또 장기가 또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망가진 걸 또 약으로 또 처방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자정 능력이 있듯이 시장의 자정 능력을 좀 믿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다면은 그 부작용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란 취지에서 사회적 의미를 따져보면 긍정적인 부분은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 두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되면 이 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분명히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교수님,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 전월세 상한제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글쎄 그게 뭐 결국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논란에서 시작된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로또 주택이 돼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전매 10년 금지를 하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규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들의 도입이 사실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결국은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격에 대한 규제가 더 문제가 돼서 사실은 그 첫 발을 디디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논란의 어떤 핵심은.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전국적으로 임대료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거론돼 왔었던 전월세 신고제도 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변호사님 지적을 해주신다면. 이거는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가 이 장기 계획을 할 때 이 전월세 신고제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법무부가 국토교통부하고 상의 없이 그 중간에 신고제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그 계약갱신 그 요구권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도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행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 신고제도 그다음에 상한선을 뭐 5%인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또 이렇게 올리는 걸 5%로 또 규정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충분한 국토교통부하고 좀 상의를 해갖고 이걸 좀 단계적으로 해갖고 이 제도를 현실화하는 게 옳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런 과도한 개입이 시장 저항을 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이 부분은 집주인, 임대인들의 반발을 좀 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임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급과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전월세 신고제가 돼서 임대 소득이 노출이 되고 거기다가 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임대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과 비교해서 굉장히 그 임대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뭐 소득만큼 임대료가 훨씬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내 임대료의 수준이라는 게 해외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0% 남짓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또 특히나 우리는 전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월세라는 캐시플로우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산으로 소비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이자율로 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뭐 해외 자기 월 소득의 30%를 띄어서 월세를 내는 그런 가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주거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판단한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이 지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득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관련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비용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노출되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대하는 사람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임차인의 임대료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지금처럼 일시에 몰아서 네 가지 제도를 다 도입해서 시장을 맡겨버리면 예. 저는 굉장히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취지가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각각의 사안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변호사님,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이제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만약에 법제화 시켰을 때 아마 전세 제도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다 월세로 돌리게 되거든요.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작용인데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 제도를 끝까지 실행을 하겠다고 그 정부에서 추진한다면은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정 금액 그 지역마다 좀 다른데 이하의 경우에만 그 법이 적용되듯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고가의 어떠한 뭐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니까 지역마다 그 실정에 맞게끔 그 환산보증금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밑에만 적용하는 게 그나마 좀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교수님께도 한 말씀을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 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네 가지 뭐 신고제와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친 속도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결국은 가격 규제 형태인 전월세 상한제를 촉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 규제라는 게 가져오는 시장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은 뭐 지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구도에서 굉장히 점진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른 속도는 우리가 부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뭐 임대인의 부담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세라는 게 굉장히 임차인 입장에서 싼 임대료입니다. 그게 이제 있었던 그런 이유는 지금처럼 이 지하 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임대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임대 사업자가 관련된 뭔가 비용을 계속 캐시플로우 내야 된다 그러면 전세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월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되면 뭐 임차인 모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내 월 소득의 30%를 무조건 띄어서 미국처럼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점진적인 그리고 가격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되려 세입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